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박사 통통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아마 저 조철이 박사 코너에서 가장 인기가 핫한 것이 아마 물류센터 부동산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물류센터 부동산 또 그다음에 라스트 마일 배송, 아무튼 조회수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계속 박사님 방송 좀 해주세요 그런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번 종합편 해봤습니다. 자, 물류센터 부동산에서 거의 제가 국내에서도 한 20여 년, 그러니까 해외 포함하면 20여 년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큰 기업들 관련해서 제가 지금 뭐 그룹에 들어가서 또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내용 한번 좀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테마입니다. 자, 물류센터 부동산 2021년 하반기 흐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키워드로 한번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물류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결론을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갖고 옵니다. 물류센터의 구조가 변한다. 자, 물류센터의 규모가 변한다. 물류센터의 기능이 변한다. 요거는 방송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한 번쯤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물류센터 하면은 뭘 생각할까요? 아마 고민하신 분 있어요. 박사님, 창고 물류센터.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고는 단순한 보관 기능이에요. 물건이 들어와서. 근데 물류센터는 규모가 큰 거예요. 저는 이제 선진국에서도 비즈니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기 쉽게 10,000평 이상 되는 규모, 그냥 물류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물류센터에 물건이 들어오는 걸 보관, 주문이 나와서 지금 다 피킹해갖고 하포장, 유통가에서 나가는 우리가 출고라거든요. 그러면 나가면서 차량 트럭하고 연결돼서 집 앞에, 편의점에 또 거래 기업, B2B 가는 걸 갖다가 우리는 배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거를 배송, 원거리를 우리는 수송이라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은 수송이고 서울시를 도는 거를 밀집도 배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상품도 회전율이 높아져야 된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회전 배송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후레쉬 배송, HMR 시대, 가정간편식, 콜드체인 하면요. 이 회전율 여러분들 집 앞에 갖다 주는 게 빨리빨리 갖다 주는 건 뭐예요? 그만큼 회전의 리드 타임이 짧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물류센터와 연계된 배송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배송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경쟁이 있었는데 우선 빠른 배송의 흐름이 너무 빨라졌어요. 옛날에 보면은 오늘 주문하면 다음날 갖다 주겠죠? 그래서 이길 배송. 주문하면 1시간에 갖다 준다. 주문하면 30분, 주문하면 20분, 심지어는 10분. 또 최근에는 뭐 편의점, 뭐 도보배송 집 앞까지 갖다 준다. 이런 빠른 배송과 연결돼서 물류센터 부동산 입지라든가 거기에서 변화가 달라진다. 자, 제가 이제 여기에 포함해서 여러분들 아마 배달앱 시장 들어보셨죠? 박 대리님. 네. 자, 배달의 민족.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GS 리테일에 매각된 요 기업. 그 다음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올라오는 쿠팡이츠 관련된 이런 배달앱 전쟁이 계속 과밀 되면서 우리 소비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편한 게 모든 소비자 앞으로 지금 다 오는 대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송하는 물건도 어느 지점이나 어느 장소에서 보관했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관 장소의 기능도 배달과 배달앱 시장하고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배달앱 시장의 리드 타임이 점점 단축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류센터 부동산을 투자한다든가 할 때 고려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하는 걸 우리는 도메스틱 국내 물류라고 그러고요. 해외에 수출하든 수입하든 그러면 물건이 해외로 갈 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로 간다, 항공함을 배로 간다, 인천항, 부산항을 통해서 가는 뭐 컨테이너 박스 아니면은 자동차 전용선 아니면은 벌크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 물류, 국내 국외를 연결하는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의 이 링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물류센터 부동산에 있어서 항만이나 공항 입지형 가까운 데 있냐? 우리는 이거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걸 우리는 배후 물류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후 물류단지 거점이냐? 아니면은 수도권의 2호선이라든가 수도권의 중심 어떤 플랫폼의 거점에 있는 수도권 물류의 중심에 있냐? 이것도 중요하게 봐고요. 또 차세대의 지금 도심 물류가 지금 주목되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최적화된 도심 물류, 뭐 마이크로 물류센터라고도 하는데 그 센터 안에 거점을 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 보관 플러스 배송의 원스톱 서비스가 중요한 게 물류부동산의 투자 가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냐면요. 인천항하고 부산항을 가보면은 정부 추진해갖고 진행하는 게 해외에서 들어온 물류센터 배후단지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센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아마 올해 내년에 이제 거의 완성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전자상거래 물류센터는 규모가 크지 않죠. 항공화물로 와서 작은 물건이 큰 벌크라든가 부피로 와서 이게 이제 국내에서 다 쪼개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물류센터 부동산의 회전율, 위치 기능에 따라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또 표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최근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 공급망 관리가 뭐 리드 타임이 지연돼 갖고 이제 그 전문가들 다 얘기하거든요. 과거만 해도 코로나 2년 전만 2019년만 해도 생산 거점을 해외에 둬갖고 소비지에 가까운 쪽에 둬서 거기서 생산 라인에서 리드 타임이 짧으면 어때? 물류비도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돌렸는데 최근에 올해 제가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이미 6천억 달러를 예상돼요. 상반기가 지금 3천억 달러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국내에서 생산 라인 조립해서 수출한 거기 때문에 국내에 모든 걸 갖다가 완성품 아니면은 완제품이 아닌데도 부품을 만들어서 해외를 이제 익스포트 하는 거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수입하는 것도 뭐 주니까 우리나라 참고로 경상수지, 수출 수입, 그 다음에 경상의 수지, 뭐 관광수인데 하면은 아마 1조 1천억 달러에서 1조 2천억 달러 되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해외에서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서플라이 체인 리드 타임은 어때요? 재료가 모여서 거기서 완성품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리드 타임 플러스 알파가 계속 딜레이 지연된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하려는 화물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는 뭐예요? 항공항 비행기로 가겠죠. 가격이 저렴한 거는 부산항에 가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물건을 갖고. 근데 컨테이너에 로딩하기 전에는 컨테이너 야드에다가 보관했다 가는데 최근에는 지금 뭐 중소기업 물건이 그렇더라도 보관하는 야드의 리드 타임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냐면 국적 선사들 우리나라는 지금 뭐 SM상선 그다음에 현대상 HMM이 있지만은 글로벌에서 지금 해외를 이동을 안 하더라도 국제 간의 물동량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항공 화물, 해상 화물의 운임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태우는 거 지금 운임도 증가하고 선봉량이 부족한 게 지금 현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류센터에 보면 수출 수입에 고려한 것도 여러분들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라고 저는 한번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증하고 있다. 여러분들 보실 때는 야 이게 뭐 코로나가 와서 전자상거래가 늘어나지 않았나?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보니까요. 제가 6월 달에 아시아 경제에서 지금 여의도에 렉싱턴 호텔인가 켄시턴 호텔에서 이제 기조 강연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 자료로. 미국의 유통 통계자를 보니까요. 올해 2021년 기점으로 2025년 4년 후에는 시장이 2배 커지는 게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은 앞으로 그 트렌드대로 국제 간에는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 시장 간의 전자상거래는 계속 커질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기업과 개인, 예를 들어 박 PD님이 예를 들어 뭐 어느 기업에 주문하고 뭐 B2C잖아요. 네. 자, 해외에서 직접 주문하고 우리 직구라 그러죠. 네. 또 중국에서 여기서 가져가고 역직구라 그러죠. 시장이 B2C 시장은 국제 간에 어디 있든지 주문량은 늘어나요. 그럼 어때요? 이거는 해상이든 항공화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전자상거래 물동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B2C가 되든 기업 간의 거래, B2B 같은 경우도 주문량은 계속 느는 게 앞으로 시장이 아닐까 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예측할 때는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온라인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의 거래 시장은 2020년이 161조였기 때문에 올해는 한 170조, 180조 나갈 것 같고요. 이 추이대로 가면 2022년, 23년도에는 200조 원 시장까지 우리나라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오프라인이라는 점포를 갖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 스마트폰을 통한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커진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포토블하고 손쉽게 결제까지 다 되는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시계까지 이 편리한 어떤 우리가 수단을 통해 갖고 구매를 하고 결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규모는 계속 커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어때요? 오프라인 시장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고민한 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이냐, 플랫평이냐, 아니면 고객한테 갖다 주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 쪽을 계속 고민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식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편의점만 가보셔도 편의점은 우리나라 도시락 기준 2회전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술안주, 마실 음료, 그 음료도 이제 온도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데일리 상품, 또 저온, 냉장, 냉동. 그래서 이제 시계 문화라든가 이 문화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온도 관리 관련해서
이 집 앞에 갖다 주는 HMR 가정간편식 포함해서 이 문화의 변화가 점점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류센터에서 보면 제가 한 5년 전을 회상해 보면요. 과거에 그랬어요. 대부분 그냥 상온만 찾았어요. 왜냐하면 저온, 냉장, 냉동은 또 화재 나고 부주의 있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코로나 오기 직전에 바뀐 게 뭐냐면은 콜드체인 시대, 뭐 1인당 GDP 3만 달러 꼭 기준점은 아니지만은 먹거리 문화가 중요되면서 자꾸 회전율 싸움에 지금 신선도 싸움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물류센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집 앞에 배송이 잠깐만 우리 그래요. 박평님 한번 물어볼게요. 밤에 뭐 10시, 11시에 뭐 HMR 가정간편식 주문한 적 있어요? 다음날 좀 일찍 갖다 주세요. 그런 경우. 네. 요즘 이제 보통 23시나 24시까지 주문하면 거기서 이제 딱 주문 마감해갖고 다음날 아침에 갖다 주잖아요. 집 앞에.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수도권의 인구도 많이 몰려있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에 빠른 배송을 해준 나라가 꼽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까 빠른 배송에 더 빨리 하다 보니까 격전 상태죠. 그래서 그만큼 인프라가 잘 된 것도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물류센터 최근에 한번 큰 센터 가보십시오. 저는 이제 20년 전에 선진국을 보면서 미국, 일본 또 그 외 국가들을 보면 이제 변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첫째, 물류센터의 디자인이라든가 주변 워커의 작업 환경에 관련된 걸 해야 되는데 제가 2015년부터 우리나라가 대형 물류센터들이 막 들어섰어요. 자, 대표적으로 동남권 물류단지 또 2010, 5, 6년 전이죠. 그 다음에 제가 8년 자문했다는 화성동탄 물류단지, 부천의 오정동 물류단지에서 다 이게 뭐 6만 평, 8만 평, 10만 평, 20만 평까지 가는 센터들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물류센터의 디자인이나 그게 뭐 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면은 앞으로 물류센터는 20년, 30년을 가야 되는데 개성화되고 차별화되고 뭐 여러 가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이런 센터들이 점점 선진국처럼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물류센터 중에 야 거기 센터 디자인 멋있더라. 워커 작업 환경 좋더라. 그런 센터 꼽을 센터가 몇 개가 나올까요? 저는 한번 전문가로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류센터의 구조가 변한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연장선의 물류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8년, 9년, 제가 이제 2028년에서 29년 인구가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인구 줄기 시작합니다. 더 빠르면 2027년이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세대 물류센터는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무인화 자동화 플러스 워커, 사람과의 융합형, 아니면 완전 자동화. 그리고 뭐 물류센터도 보면 24시간 가동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뭐 주 40시간 뭐 그냥 제약 조건이 너무 많이 만들어 놨잖아. 근데 물류센터를 뭐 가능하면 24시간 완전 자동화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센터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물류센터의 규모가 바뀐다. 제가 이제 10년 전, 5년 전에는 자꾸 큰 규모의 센터를 하다가 허브 센터들이 많았어요. 대형화, 종합화, 전문화의 물류센터였지만 최근에 어때요? 최적화의 물류센터가 키워두고 규모에 상관없이 회전율이 높은 센터가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어요. 센터의 가치를.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허브 기능이나 큰 기능은 대형화, 전문화, 종합화. 보통 뭐 2만 평 이상 되는 물류센터, 최소 10,000평 이상 되지만 최근에는 허브 센터 플러스 최적화된 센터들을 주변에 많이 둬서 여기서 고객 앞에 빨리 갖다 주는 이런 센터가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물류센터의 기능이 변한다. 한번 5년, 10년 전만 해도 뭐 직접 우리가 램프를 이용해서 뭐 컨테이너든가 차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11톤 차량이든 더 큰 대형 차량, 5톤 차량이 올라갔지만요. 최근에 보면은 그런 기본이지만은 과거에는 상온 따로 저온 따로인데 요즘 어느 정도냐면요. 무조건 3층을 줘요. 그럼 매립을. 그러면 지하층은 다 저온센터, 평지는 상온, 그 2층은 또 상온 플러스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어떠냐면은 한 센터가 규모가 길면은 상온에다가 또 대리 상품까지 그냥 믹싱을 해서 줘요. 그래서 왜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류센터의 라우팅 동선의 차량이 상온이든 저온이든 믹스해서 차량의 회전율을 갖다가 높이면서 혼적을 할 수 있는 차량의 구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왜 우리나라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전체 물류비 중에 수송 배송 비용이 50에서 60% 상당히 물류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지금 기업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그래서 상온, 저온, 냉동, 냉장 상태, 창고 물류센터 따로가 아니라 한 센터 안에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복합형, 융합형
도심 기능의 물류센터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요, 물류센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양한 내용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철희 박사 통통통 계속 매주 월요일 날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시청앤드 청취 부탁 감사드리면서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 있으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지금 요즘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 즐거움을 많이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